네, 지금부터는 이제 세 분의 교수님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앞서 진행됐던 주제 발표를 바탕으로 종합 토론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이제 날카로운 이제 견해를 밝혀주실 세 분의 토론자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국대학교 최윤소 교수님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또 한경대학교 김한범 교수님께서 참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천대학교 송호준 교수님께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 그 세 분의 토론자께서 먼저 그동안 앞에서 발표했던 주제 발표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면 이후에 발표자분들께서 다시 순서대로 그 질문이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국대학교 최윤서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스포츠 건강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최윤소고요. 세 분 발표가 너무 재미있었고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는 주제가 김인숙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신 그 학교 체육에서 그 뉴 테크놀로지 적용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김인숙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사례나 이런 거를 너무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특히 좋았던 점이 제일 부러웠어요. 미국에서는 그 재정 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한국은 조금 정책적으로 뒷받침되는 게 조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발하진 않아서 그 점이 굉장히 부러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부러웠던 점이 교사교육, 뉴 테크놀로지 활용을 위해서 교사교육에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되고 있다는 점이 조금 놀라웠어요. 저희는 아직까지 교사교육까지는 약간 커뮤니티를 구성을 해가지고 교사들끼리 서로 피드백을 주고 이 정도 수준인데 테크놀로지까지 활용을 해서 교사교육에서도 그게 적용이 되고 있다니까 굉장히 우리도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례를 잘 들었는데 한국의 경우에도 제가 교수님이 발표하신 부분 중에 가장 조금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 프로젝션 짐이라고 체육관 같은 데서 이렇게 화면에다 이렇게 켜놓고 학생들이 운동하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한국에도 지금 가장 활발하게 그 뉴 테크놀로지를 적용해서 체육 수업을 하는 그런 정책 방안, 그러니까 방안이 있어요. VR 스포츠실이라고 우리는 한국에서는 부르는데 이 VR 스포츠실의 교육적 효과가 굉장히 많이 사례가 많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논의도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체육 정책 개발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뭐 단위 학교에 VR 스포츠실을 설치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2019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112개 초등학교에 VR 스포츠실도 설치를 하고 예산도 지원해주고 좀 계속 활발하게 VR 스포츠실을 확대를 시키려고 한국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국내에서 그렇게 논의됐던 체육교과 뉴 테크놀로지 적용 한계점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한계점들이 분명히 저희가 생각할 때는 미국에서도 뉴 테크놀로지를 체육 수업에 적용을 했을 때 약간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때 미국에서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정책적이나 아니면 학교 차원에서 혹은 더 미시적으로 교사 개인 차원에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해결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교육적 효과야 말로 할 수 없죠. VR 스포츠실을 운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프로젝션 짐 같은 그런 프로그램인데 뭐 신체 활동 참여기회 보장이 되죠. 학생들한테.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체육 수업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뭐 한국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도 심하고 해서 체육관이나 이렇게 실내 시설에서 학생들이 신체 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체육에서 약간 소외되는 그런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이 프로젝션 짐이나 VR 스포츠실 같은 그런 스포츠에서 활용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학생들하고 직접적으로 신체 활동을 하면서 부딪히면은 좀 아무래도
뭐 체격이 너무 크다거나 이런 좀 운동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학생들은 조금 소외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프로젝션 짐이나 VR 스포츠실의 활용을 통해서 조금 개선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궁금한 건데 이거는 한국에서는 이런 VR 스포츠실을 활용함으로 있어서 교사들이 굉장히 수업 준비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덜었다고 이게 좋은 점으로 장점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 미국에서도 교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뭔가 더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한계점이 사실 있어요. 이게 테크놀로지다 보니까 체육 수업에서 실제로 뭔가 예를 들면 교육 과정에서 원하는 성취 기준이나 성취 목표를 완전히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은 한국의 지금 스포츠 교육학 전반에 많은 학자들이 논의하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한국에서 학습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VR 스포츠실을 활용을 하면 전체 학생이 3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30명의 모든 학생들이 한 번에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테크놀로지가 발달이 안 됐던지 아니면 기자재가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한국에는 아직까지 있거든요. 근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를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아이패드를 1인 하나씩으로 다 제공이 된다고 했었는데 그게 모든 학교에서 다 그 정도의 재정 지원이 가능해서 모든 학생들이 한 번에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사실 좀 우수하게 그런 거를 발빠르게 준비하는 학교들에서 그게 지금 그렇게 모든 학생들이 전원이 100%가 참여를 한 번에 할 수 있게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이런 것 네, 네. 네, 말씀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제 그 발표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제가 그 프로젝션 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국과 조금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 제가 한국에서 교사를 한 10년 정도 체육 교사를 하다가 이제 미국에 왔는데요. 한국 상황은 상당히 많이 다르잖아요. 일단은 학교가 짐이 있죠. 체육관이요. 네. 네, 예, 저 때까지만 해도 그냥 다목적실 뭐 요 정도 갖고 있었던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VR 뭐 스포츠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그러면 짐 안에 다른 어떤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건가요? 아니면 제가 정확하게 그 이해를 어떻게 지금 네,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궁금하고 말씀을 드린 바람에 한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VR 스포츠실 같은 경우는 사실 짐이라고 하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말 그대로 규모가 좀 넓잖아요. 체육관 같은 경우 짐은 규모도 있고 아이들이 많은 인원이 수용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제 허락이 되는 거죠. 근데 VR 스포츠실 같은 경우는 그냥 교실을 예를 들면 뭐 하나를 터서 두 개의 교실을 하나의 공간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목적실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조금 테크놀로지를 적용을 해서 프로젝션 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앞에 이렇게 화가 내리고 학생들이 손발이나 신체를 이용하거나 도구를 이용해서 뭐를 마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간이 조금 협소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여기도 저희 GM 클래스 말고, 그러니까 PE가 있고 미국에서는 헬스 클래스가 따로 있거든요. 그거를 두 개를 구분을 하고 라이센스도 따로 줘요. 교사 자격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헬스를 티칭하는 교사, 그 다음에 PE가 있어요. PE는 주로 GM을 사용하고요. 이제 헬스 수업 같은 경우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스포츠실, 피트니스 센터 그 안에 이제 테크놀로지를 그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이해로는. 네, 공간은 좀 협소하더라도 뭐 각각 TV나 이렇게 아니면 뭐 뭐라 그러죠? 게임 같이 생긴 것들 이렇게 설치하고 DDR 예전에 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다른데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 말씀드렸듯이 프로젝션을
컴퓨터 스크린이 상당히 크게 만들어요. 벽 한 면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지금 뭐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뭔가 스크린을 바로 앞에 놓고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짐 전체를 다 이용하면서 거기서 또 이제 스페이스를 조금씩 나누고요.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비디오 리소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사가 만약에 이렇게 준비하는데 덜 시간을 들일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제가 이제 예비 교사들이 교생 실습을 갔을 때 그 비디오 리소스를 사용하는 거를 좀 제한시켜요. 왜냐하면 티칭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비디오 리소스를 이용을 하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그 리소스를 찾아내야 돼요. 교사들이요.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그냥 비디오 하나 안에서도 각 학생들의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런 비디오 리소스가 많아요. 뭐 4가지 액티비티가 있으면 4가지 무브먼트 중에 한 가지를 니네들이 선택해라. 그래서 그거를 따라해라 하고 그 선택권을 주거든요. 학생들한테. 하지만 그게 그냥 얻어지는 리소스는 아니에요. 교사들이 열심히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리소스를 찾아내야 되고요. 그것들을 또 그 컨텐츠에 맞게 그다음 학생들 수준에 맞는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교사 지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뭘 설명하고 가르치는 운동을 가르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한국 학교는 퍼포먼스를 잘해야지 좋은 교사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미국은 뭐 몸집도 크고 뭐 구르기 못하고 짐내스틱 못하는 교사들 많아요. 하지만 퍼포먼스는 하지만 어떻게 가르치는 건지 어떤 리소스를 써야 되는지 꼭 좀 부족한 학생들한테는 어떤 교육 방법을 써야 되는지 그러면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또 뭘 제공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제공하는 역할이 교사 교육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준비 정도는 제가 생각에 그런 테크놀로지와 리소스를 이용하는 교사라면 절대 수업 준비가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에 성취 기준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다양하니까 저는 이 사용이 제한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사가 목표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지식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웜업에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떤 택티컬 무브먼트를 설명하는 데 사용할 것인지 그 초이스에 따라서 그 리소스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거 틀어놓고 니들 해라 저희 볼 하나 던져주고 티칭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각각 필요한 요소 때 언제 이것을 쓸 것인지 아이들을 테스트하는 데 쓸 것인지 아니면 이걸 설명하는 부분에서 쓸 것인지 아주 그런 부분에서 사용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부분에 또 아이패드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지금 공립학교에는 진짜 물적으로 미국에서 예산이 지금 코로나 현상으로 더 많은 돈을 풀고 있는 것 같아요. 교사들이 하는 말이 예산은 많은데 뭘 사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대부분이 이제 클리닝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전혀 체육 수업을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방문했더니 정말 그 킨더가든 아이들이 이 운동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 클리닝도 해야 되고 각자 한 명씩 다 이퀴먼트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패드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교사들한테 제공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은 그 컴퓨터 뭐죠? 조그만 그 컴퓨터 뭐 완전 컴퓨터는 아니고 작은 사이즈 컴퓨터요. 그 까먹었네요. 제가 그거를 모두 학생들이 갖고 있어요. 매년 그거를 새 걸로 교체해 주고요. 그래서 하이스쿨 같은 경우는 정말 대부분이 아이패드로 많은 수업을 진행해요. 체육 수업 시간에요. 그 다음에 과제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제를 아이패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체육 수업 시간에 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플리커 테스트 같은 것도 그 컴퓨터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냥 쉽게 테스트를 짐 안에서 할 수가 있죠.
제가 질문에 다 답변을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질문에 다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지원 하나 잘 되는 것 같고도 이렇게 수업 환경이 좋아질 수 있구나. 네, 알게 됐고, 그리고 굉장히 교수님 하신 말씀 중에서 그 부분이 와 닿았어요.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한다. 이런 테크놀로지도 수업 환경과 상황에 맞게 되어야 한다라는 점이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김한범 교수님께서 뭐 자유롭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경대학교에 근무 중인 김한범이라고 합니다. 다른 분들께도 너무 좋은 주제로 발표를 많이 잘 해주셔가지고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지만 이미 앞에 최은수 교수님께서 첫 번째 김인수 교수님께 질문하신 관계에 저도 순차적으로 주로 김진원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되게 제가 그전에 사전에도 연구도 읽어보고 발표 자료도 보고 오늘 발표도 들었는데요. 질문을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코멘트보다는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단 스포츠에서도 이 공간의 가치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것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4차 산업이든지 코로나든지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공간에 대한 관심은 그 더 큰 의미를 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도시와 국가 발전 혹은 관광 및 스포츠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이를 적용한 도시 공간의 이용이 큰 화두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그 GIS를 통한 연구들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김진원 교수님께서도 많이 진행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3가지 정도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몇 개 소개도 시켜주셨고 하셨지만 GIS 관련돼서 관광 및 스포츠 관련 연구를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살짝 찾아봤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GIS와 스포츠 관련된 연구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한 5개, 6개 정도 간단히 검색해서 다는 아니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한국 뭐 포함하면 더 좋고 아니면 이제 세계적으로 아니면 미국에서 이런 GIS를 통한 스포츠 관련 연구의 동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좀 파악을 할 수 있으면 나중에 이제 저도 그렇고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에게도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계속 이제 GPS 관련된 설명을 GIS 관련된 설명을 해주시면서 GPS 정보나 GIS 관련 데이터셋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런 대규모 데이터셋을 저도 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셋은 어떻게 좀 활용을 하시고 출처를 어떻게 얻으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만약에 미국에는 아마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한국에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한번 구축해야 된다면은 어떤 데이터셋을 구축해야 되는지 좀 의견이 있으시면은 고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학생들이나 연구자, 저도 이제 오늘 보고 그 전에 봤던 발표 보고 조금 이런 연구들도 저는 이제 스포츠 사회학 전공인데 사회학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또 불평등이나 이런 걸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자 한다면 처음에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 예를 들어서 이론적 백그라운드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공간사회학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지만 뭐 마티나 레브나 르페부르 같은 그런 학자들이 있어서 초기에 접근하기 좋은 그런 관점들을 제공해 주는데 혹시 그 GIS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공간에 대해 연구하는 데 있어서 좀 처음에 접근할 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론적인 자산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은 저도 나중에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한범 교수님 너무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질문들을 들으면서 제가 잠깐 메모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미국이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 분야에서 GIS의 연구 동향에 대해서 여쭤보신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교수님. 네. 예,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스포츠 전공 교수는 아니고 투어리즘이나 여가 레크레이션 쪽에서 이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일부 제가 이제 뭐 일부 논문들을 놓쳤다고 이제 놓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저희 랩에서 이제 저희 랩에 또 이제 스포츠 경영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논문들을 이제 리터레처 리뷰를 해본 결과 아직까지는 그 연구들이 거의 전무하다. 일부 유럽 지역에서 스포츠 시설들이 어떻게 입지가 돼 있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의 접근성과 형평성에 대한 일부 연구, 그 교수님 아까 스포츠 사회학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스포츠 시설에 대한 어떤 접근성과 형평성에 대한 일부 연구들은 있지만 거의 전무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주로 이제 논문들을 진행할 때 이제 미국 그 주로 이제 스포츠 매니지먼트 쪽에 탑 저널들을 많이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번에 그 저희 그 랩에서 이제 거의 매니저로서 이제 저희 스포츠 연구를 진행했던 김창국 선생님이 이제 그 연구를 진행했던 스포츠 산업과 어떤 지역의 리질리언스가 거의 유일한 이제 공간 통계와 GIS를 활용한 최초의 논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기억나는 것은 최근에 또 이제 전으로 스포츠 매니지먼트 리뷰라고 해서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지역의 어떤 도시의 팽창과 그 리저 타임 피지컬 액티비티, 그 지역별 사람들의 스포츠 참여에 대한 그 연구도 이제 거의 뭐 최초의 논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너무나 럭키하게도 저희가 좋은 저널에 낼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이고, 최근에 제가 이제 재직하고 있는 플로리다 대학교 스포츠에서 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지오그라피를 전공한 교수를 임용을 했습니다. 그 저기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에서 경제학과 이제 지리학을 전공한 이제 교수를 자커라는 이제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임용이 되었고요. 그분께서 최근에 저널 오브 스포츠 매니지먼트에서 스포츠 베뉴, 스포츠 어떤 시설과 이제 그 주변의 이제 크라임, 범죄와 폴리스 스테이션 간의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뭔가 좀 사람들이 안전하게 관전을 하고 이런 일부 논문들이 있지만 거의 손에 꼽을 정도고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없는 것은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일단 현재 상황은 좀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교수님께서 GPS나 이제 공간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획득을 했냐라고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오픈 소스로 저희들이 그냥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어느 정도로 데이터가 정확하냐 하면요. 미국에 있는 모든 거의 한 몇만 개의 공원별로 그 공원 안에 있는 농구장 코트의 어떤 면적이라든지 이용자 숫자라든지 남자, 여자, 인컴 어떤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뭐 그 지역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구축이 되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냥 주요 스포츠 시설에 대한 주소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주소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 랩에서는 지오 코딩이라는 어떤 기법을 통해서 어떤 주소 어떤 그 텍스트를 이제 위도 경도를 이용한 좌표로 이제 찍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떤 데이터의 어떤 접근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GPS 이제 그 트랭글 GPS 이제 그 데이터도 사실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서 그 트랭글 GPS 사장님으로부터 저희들이 데이터를 획득을 해서 얻어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라바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50만 원, 100만 원 정도만 주면 그런 데이터들을 뭐 이제 그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구매도 할 수 있고요. 사람들이 어디에서 운동을 했고 칼로리를 얼마나 소모했고 얼마나 이제 운동을 활발하게 했고 인텐시티 강도가 이런 다양한 어떤 엑서사이즈 비헤비어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연구를 이제 공간적으로 접근을 하시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쪽보다는 아직은 이제 미국에 있는 다양한 오픈 소스들을 활용해서 어떤 공간적인 마인드가 있는 교수님들과 토크를 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질문이 이제 한국에서 어떤 데이터셋을 구축을 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셋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연구자가 어떠한 토픽에 관심이 있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전에는 이제 저도 이제 교수님처럼 이제 레크레이션이나 여가 시설, 공원이나 어떤 비치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모두가 스포츠나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공적인 장소지만 제 박사 논문이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어떤 접근성에 어떤 형평성의 이슈가 있다. 소득이나 인종이나 교육 수준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전에는 그런 연구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실제적으로 그 스포츠 시설이나 그다음에 스포츠 경기장의 어떤 이용자들 숫자나 뭐 아큐펜시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지금 데이터들이 많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뭐 한국에 좀 정책적인 제안을 드린다면 일단은 모든 스포츠 시설과 어떤 지역별 스포츠 시설에 대한 현황에 대한 데이터 분석부터 먼저 저희들이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스포츠 시설이 어디에 위치하고 이용자들이 얼만큼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구축을 해야지 이제 그거에 관련된 어떤 다양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스포츠 분야에서도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불평등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 GIS를 접근할 때 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GIS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지만 GIS는 하나의 방법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GIS라는 것이 그동안 서베이 데이터나 어떤 세컨더리 데이터가 줄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위치나 어떤 그런 오브젝티브한 어떤 그런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장점은 있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이야기인데요. 그 연구자의 어떤 본질적인 연구 아이디어와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스포츠의 어떤 시설에 대해서 불평등이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본질적인 어떤 그런 이론적인 부분이 바탕이 돼야지 이제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어떤 지역별 어떤 불평등의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고 또 최근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이 스포츠 투어리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또 성호준 교수님 제가 알기에는 또 스포츠 관전 스포츠 뭐 프로페셔널 스포츠 경제 분석의 아주 세계적인 대가 교수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예전에 성호준 교수님께서 저널 오브 스포츠 매니지먼트나 SMR에서 이제 했던 연구들을 통해서 제가 이런 스포츠 이벤트 자체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의 관광으로 연계시킬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시애틀이나 뭐 플로리다 같은 경우 탐파베이나 다들 프로페셔널 구단들이 있잖아요. NBA나 이제 여러 가지 NFL이나 이런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스포츠 경제학은 대부분 다 그 이벤트 자체의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뭐 제 나름대로의 아이디어지만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맨체스터나 뭐 런던을 방문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축구 경기를 보고 스포츠를 관전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그 지역의 맛집도 갈 거고 호텔에서 숙박도 할 거고 그 주변 지역을 다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스포츠 이벤트나 어떤 시설이나 리그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과 그것에 관련된 그 지역의 다른 관광 자원들과 연계를 시켜서 어떤 스포츠 이벤트가 그 지역의 방문객들 숫자라든지 호텔이나 에어비앤비의 매출하고 이게 연계를 시켜서 이런 부분들을 경제적으로 분석을 실시를 하고 또 이런 경제적인 효과가 단순히 있다 없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얼만큼 영향이 있는지를 또 지역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한다면 정말 공간적인 어떤 세그멘테이션이나 전략 측면에서 상당히 강력한 어떤 어프로치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GIS가 주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그 컨텍스트에 대한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GIS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글로벌적인 패턴이 아니라 지역 단위로 패턴을 이렇게 더 저희들이 로컬하게 본다는 어떤 그런 눈이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투어리즘이지만 스포츠 분야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이렇게 또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기회가 된다면 프로젝트나 연구에 대한 협업에도 많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한번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에 대한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일단은 충분히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GIS 관련된 연구에도 조금 뭔가 블루오션처럼 기회가 있지 않을까 스포츠 쪽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앞으로 뭐 관련된 연구나 이런 진행할 일이 있으면 또 교수님께 한번 연락을 취해서 또 많이 배워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성호준 교수님께서 발표자분들의 어떤 이야기라든가 주제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대학교 성호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자분들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또 순서에 맞게 우리 최완영 교수님과 김태우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이 데이터 애널리틱스에 관한 토론 질문들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이제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분야에서도 저도 계속 전공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따라서 이제 조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것들은 현재 미국에서 아니면 또는 학계에서 이런 지금 데이터 애널리틱스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데이터 애널리틱스와 관련해서 오늘 특히 이제 태블러 쪽을 설명해 주시면서 스포츠 산업 안에서 어떻게 잘 활용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어떻게 스포츠 산업에 응용되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기여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저희가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개인적으로 저도 학과 내에서 이제 데이터 애널리틱스 관련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 과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체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생소하고 어떻게 보면 어색할 수도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 인하우스에서 데이터 애널리틱스 관련된 커리큘럼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한국의 이런 체육 관련 학과들에서 데이터 애널리틱스의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부터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 나가고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질문 많이 드린 것 같아 죄송하긴 하지만 지금 데이터 애널리틱스가 아무래도 제가 뭐 이 전망을 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긍정적이고 그렇긴 하지만 제가 아직은 봤을 때도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했을 때 이 데이터 애널리틱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데이터 소스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산업 쪽에서 스포츠 산업 쪽에서도 데이터 애널리틱스의 중요성은 정말 잘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노력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뭐 특히나 뭐 프로스포츠 쪽에서는 이 데이터를 컬렉션하는 이 단계에서부터 아직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면과 같이 데이터 애널리틱스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한계점이 무엇인지까지 말씀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성호준 교수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게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좀 질문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한국에서의 데이터 애널리틱스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런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뭐 생활해본 적이 교육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미국에서 이제 스포츠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사실 데이터 애널리틱스가 굉장히 좀 생소한 부분이긴 해요. 새로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전공을 해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의외로 많지도 않은 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말할 나위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이제 그 뭐 프로리그도 그렇고 대학 리그도 그렇고 뭐 PGA, 뭐 LPGA, WTA 뭐 여러 가지 골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이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적인 부분도 그렇고 퍼포먼스 애널리틱스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정확도나 이런 것을 믿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 매니지먼트, 특히나 이제 스포츠 매니지먼트 쪽에서 많은 학교에서 이 스포츠 데이터 애널리틱스 커리큘럼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큰 학교들, 특히나 큰 학교들, 이제 지금 김준원 교수님 계시는 플로리다 대학교나 뭐 플로리다 주립대 대학교나 뭐 시라큐스나 뭐 많은 학교들이 데이터 애널리틱스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을 뽑으려고 하고 있고, 수업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 그 최현영 교수님이랑 제가 있는 노스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그 어드민 레벨에 있는 닥터 케인이라는 분이 이 인근 지역에 있는 이 스포츠 팀, 제규어스도 그렇고 PGA 헤드쿼터도 그렇고 LPGA도 그렇고 다양한 이 인근에 있는 스포츠 인더스트리 리더들을 만나봤을 때 어떤 지식이 가장 필요하냐, 당신들이 우리 학교 학생들을 뽑을 때 어떤 지식을 하면 좋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공통적으로 이제 최근에 나오는 공통적인 대답이 데이터 애널리틱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도 뭐 물론 그렇겠지만 특히나 미국 학생들은 이 숫자, 수학 이런 걸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 수준이 사실 뭐 김진숙 교수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그 숫자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해도가 한국과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파이낸스 수업에 엑셀을 가르칠 때도 이 단순한 더하기 빼기조차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전공을 하는 사람이 그만큼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그 포지션을 컴퓨터 사이언스나 통계학과 이런 이코노믹스 이런 쪽에서 많이 데리고 오려고 하거든요. 근데 당장 그 매니저들과 얘기를 해봐도 이 스포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스포츠 매니지먼트 전공한 학생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지식이 없으니 이거를 가르치면 좋겠다라는 그 의견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제 저희 이제 학교에서는 전략적으로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좀 강화를 하기 위해서 최한영 교수를 뽑았고 저도 이제 그게 일조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애널리틱스 랩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그 미국에서는 데이터 애널리틱스가 특히나 뭐 인더스트리에서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그 학교에서도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가르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학생들이 인더스트리에 진출하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많은 학교에서 데이터 애널리틱스 수업을 만들고 전문가들을 데리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나 중요도는 너무나도 커지고 앞으로도 더 커질 전망이고요.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산업 이외에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뭐 이제 제가 짧게 대답을 하고 최한영 교수한테 토스를 할 텐데, 데이터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이제 최한영 교수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이 태블로라는 이 소프트웨어가 너무나도 많은 걸 할 수 있는, 근데 사실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멋들어진 기술이지만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이 기술만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기술만 알고 있어도 너희들이 직장을 잡고 매니저 레벨로 올라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반드시 스포츠 쪽이 아니더라도 이 데이터 애널리틱스 혹은 데이터를 만지고 이제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기술은 모든 분야에서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저희 학생들이 대부분 스포츠 인더스트리에 있긴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기술은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 혹은 데이터를 어떻게 매니지하는 기술이나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최 교수님 그 첨가하고 싶은 대답이 있으신가요? 예, 조금 더 첨언을 좀 드리자면, 그 실제로
사실 분석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사실은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가공을 하고 그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다 알아야지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분석인데 그 실제로 2016년부터 스포츠 관련 잡 시장에 나온 걸 보면 한 6개, 10개 중에 한 6개 정도는 스포츠 분석 관련 잡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스포츠 분야, 특히 스포츠 매니지먼트나 이렇게 체육 전공한 학생들이 진출을 많이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경제나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이미 이런 태블러라든지 R이라든지 그런 소프트웨어 랭귀지 그런 프로그램을 이미 교육을 해서 그거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 사이언스 뭐 그런 분야에서 이미 진출을 막 하기 시작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스포츠 분야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부분을 느낀 것 같고요. 아까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데이터 애널리틱스가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냐 그러면 제가 되게 사소하지만 되게 재밌는 예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뭐 아시겠지만 미국에 있는 학생들은 주로 아르바이트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이제 한국으로 치면 이마트나 이제 홈플러스 같은 그런 마트에서 저희 학생 하나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렇게 학교에서 그 친구는 이 애널리틱 수업을 들어서 기본적으로 파이썬이나 엑셀을 좀 할 줄 아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매니저가 막 데이터를 막 핸들을 하는데 나 그거 할 줄 아는데 그랬더니 매니저가 깜짝 놀라서 야 그럼 내 옆에 앉아봐 그러더니 그 매니저를 도와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를 나르고 무거운 거 나르던 학생이 갑자기 그냥 매니저 옆에 앉아가지고 그런 데이터 핸들을 도와주기 시작한 그런 사소한 예부터 변화가 이제 느껴지는 거죠, 학생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인턴십이라든지 잡을 지원할 때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자꾸 점점 더 인터뷰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거로 돌아가면 PGA 투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여기도 데이터베이스가 잘 돼 있긴 했지만 2년 전부터 모든 데이터를 태블로 베이스로 바꾸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선수들의 그 퍼포먼스 데이터 같은 경우는 AWS 아마존 웹 서비스랑 최근에 10년 계약을 해가지고 아주 아주 장기간에 큰 빅딜로 해가지고 계약이 일어났는데 저희가 참고로 저희 랩에서 PGA 투어의 이경훈 선수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하고 좀 그런 데이터와 관련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카테고리 개수가 641개예요. 그러니까 641개의 다른 기록과 정보들이 빅데이터로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선수가 샷 한 번 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는데 결국 그런 애널리틱 스킬이 없으면 접근하기도 힘들 것이고 결국에는 그 속된 말로 이제 어른들이 말씀하신 밥그릇 싸움에서 우리의 자꾸 영역을 자꾸 침범하고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자꾸 뺏기게 되는 그런 형상이 생길 것 같아서 애널리틱을 조금이라도 배우기 시작해서 또 흥미를 갖기 시작하면 충분히 이 산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빅데이터, 뭐 AI, 뭐 이런 데이터 애널리틱 관련해서는 충분히 저희 분야에 있는 학생들도 충분히 참여해서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좀 자연스럽게 세 번째 커리큘럼 변화나 뭐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점이 어떤 거냐고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잠깐 제 스크린을 좀 쉐어를 해드릴게요. 혹시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스라고 NBA 팀의 2018년 하반기에 인턴을 채용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R이나 파이썬을 써가지고 아래 3개의 문제에 답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2018년도 여기 가을에 처음 부임해서 왔는데 학생이 너무 이걸 인턴을 해보고 싶고 더구나 농구선수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거를 갖고 왔는데 너무 하고 싶은데 이 친구는 R이나 파이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억지로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예시를 만들어줘서 결국 이걸 제출을 해서 인턴을 했습니다. 이 계기가 2019년 봄학기에 제가 태블로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애널리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수업을 개설하게 된 시작점이었고요. 실제로 이게 지난 봄에 PGA 투어에서 저희 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을 이거를 선발을 하겠다고 공고를 내주고 저희들한테 보내준 내용이었어요. 근데 요구되는 사항이 아마존 웹서비스의 클라우드 프랙티셔널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거였어요. 지금이 없으면 임용되고 나서 90일 안에 3개월 안에 너네가 이걸 취득을 하면 오케이 채용을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그때도 지금 이런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들 커리큘럼의 변화나 발전 뭐 다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랩의 기능이 리서치 프로젝트도 있지만 저희 그 스포츠 매니지먼트, 스포츠 경영 전공 프로그램 안에서 애널리틱을 어떻게 교육을 잘 시킬 거냐가 사실은 저희들 첫 번째 임무인데 저희가 이 랩을 설립하고 나서 첫 번째로 한 게 어드바이저리 보드 멤버 그러니까 자문위원단을 먼저 구성하는 거였어요. 근데 자문위원단에 구성된 인원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NFL 그 애널리틱 분석 담당 디렉터, PGA 투어 데이터 담당 부사장, PGA 투어 그 샷링크 데이터로 그 선수들 그 샷 정보를 다 저장하는 수석 부사장, 뭐 이렇게 ATP 뭐 그런 주변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 교수님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내용이 필요하냐를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셨던 게 학생들이 준비가 되려면 R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태블로 같은 소프트웨어도 쓸 줄 알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컴퓨터 사이언스나 뭐 이런 기본적인 지식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먼저 해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움직인 게 그 태블로 그 소프트웨어를 교육하는 거 그리고 현재 저희 AWS 이제 저희가 아카데믹 인스티튜션 그 지위를 얻었는데 그래서 이 실제 AWS 이 서티피케이션 과정을 수업에 약간 랩에서 하려고 지금 다음 학기부터 적용을 하려고 지금 이번 학기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커리큘럼의 변화를 어렵고 무겁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수업에서 토픽만 조금만 바꿔도 충분히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전달할 수 있고 도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엔 그 교수님들께서 얼마나 조금 더 수고스럽지만 노력을 하시고 시간을 쏟으시냐에 따라서 저희들 학생들한테 주는 게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책에서 보는 대로 야,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하자라가 아니라 실제 그런 뭐 PGA 투어 부사장이라든지 NFL이든 NBA든 그런 디렉터들이 와가지고 특강을 해줍니다. 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 준비하시면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더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그럼 오히려 학생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나 이러이러한 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라고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커리큘럼 변화나 뭐 발전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또 경계를 조금 한번 유연하게 생각하자는 거에 경계를 좀 허물자. 저는 학생들이 오면 컴퓨터 사이언스 마이너 부전공을 한번 해보라고 해요. 저희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잡을 때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만큼의 지식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다만 그 팀에서 협업을 할 때 컴퓨터 소프트웨어 담당자가 하는 말이 적어도 어떤 내용인지만 이해를 할 수만 있어도 충분히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SMT라고 우리가 이제 메이저 테니스 대회나 스포츠 경기 볼 때 자막이라든지 그래픽이든지 담당하는 본사가 저희 쪽에 있는데 그쪽 사장님하고 대화를 했을 때도 우리도 너무너무 스포츠 매니지먼트 전공 학생들을 뽑고 싶다. 왜냐면 그 친구들은 그 컨텐츠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부가적으로 컴퓨터 사이언스 지식을 조금만 더 갖고 있으면 아니면 그래픽 디자인에 대한 지식을 조금만 더 갖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빠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뭐 부전공 12학점, 15학점 갖고 엄청난 발전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같이 협업을 들어갔을 때 저 사람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저희들의
학생들의 나중에 진로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뭐 김재우 교수님 혹시 더 첨가하실 내용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 교수님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끼리 너무 신나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진짜로 이쪽 저희 미국에서는 특히나 지금 데이터 애널리틱스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중요한 과목이 되어 있다는 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가서, 그럼 데이터 애널리틱스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그리고 뭐 한계점은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기도 하고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김진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국에서는 사실 약간 데이터를 구하는 게 뭐 오픈 소스로 열려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저희가 이제 만약에 구매를 했을 때 또 할 수 있는 그 데이터에 대한 그 접근성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한계점은 뭐 성호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를 어떻게 구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뭐 여러 가지로 뭐 아마존이든 아니면은 퀄트릭스든 뭐 센서스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데이터를 걷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나 뭐 타당성 이런 것들을 매니지하는 것들이 가장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PGA에서 저희가 이제 이경훈 선수의 프로 선수의 데이터 애널리틱스 데이터를 매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직접 그 데이터를 소스를 열었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너무나도 자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데이터가 골프라서 그렇게 많을까? 저는 야구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풋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데이터 하나하나가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ESPN 사이언스라는 프로그램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게 보면 이 선수들의 움직임과 이런 다양한 거를 봤을 때 확률적으로 저 볼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뛰었는지, 어떤 스피드를 뛰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이제 한국 야구나 한국 축구를 봤을 때 제가 너무 흥분해서 경기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찾기가 사실은 그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아까 성호준 교수님께서 질문과 답을 동시에 하신 것 같은데,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데이터를 얼마나 매니지를 하고 얼마나 그걸 축적을 해서 그거를 그 소스에 담아놔서 그거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게 가장 커다란 문제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최원영 교수랑 저랑 지금 또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UNF Athletic Department랑 협업을 하는 겁니다. 이제 테니스 팀에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Athletic Director랑 그 여자 테니스 팀 코치를 만나서 이제 데이터 분석과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놨는데, 약간 최 교수도 동의를 하겠지만 이 감독이랑 얘기를 했을 때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분이다 보니까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은 알겠다라는 뉘앙스예요. 근데 이거를 맹신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 있는 분들과 이거를 얼마나 이렇게 잘 매니지를 하고 대답을 하는지, 애틀레틱 디렉터 같은 경우는 뭐라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막 하라고 얘기는 하고 뭐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약간 그 감독을 만났을 때 눈치가 약간 좀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은 것 같아서, 그거를 매니지하는 것도, 관계를 매니지하는 것도 어떤 하나의 그 한계점인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굳이 뭐 얘기를 하자면 아까 뭐 그 소프트웨어도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예전에는 엑셀이 모든 걸 해결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도 이제 그게 큰 문제인 것 같고, 또 학생들을 어떻게 이 멱살 잡고 끌고 가는지, 데이터 애널리틱스 수업을 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대답들도 많고 어이없는 상황들이 많은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인내심을 갖고 끌고 가고 그거 이제 밥을 떠먹여 주는 그것도 하나의 역할인 것 같고, 아마 최 교수님이 좀 더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의 지금 너무 시간 끝나는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짧게만 좀 더 조금 뭐 첨언을 해드리면 일단 그 아까 김준원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에 95% 동의하면서도 5% 동의를 못하는 거는 그 케이스에 따라서 그러니까 퍼블릭 데이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오픈 소스로 할 수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메이저리그 데이터 같은 경우는 투수가 한번 투구를 하면 89개의 다른 정보들이 데이터가 쌓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픈 소스로. 근데 PGA 투어에서 일어나는 모든 데이터는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그 PGA 투어 헤드쿼터 자체에서 이제 미국이 이제 베팅이 이제 스포츠 베팅이 이제 거의 이제 합법화되면서 MGM이라든지 드래프트킹이라든지 하는 그런 베팅 회사랑 계약을 해서 그 데이터들을 오픈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아까 김태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저희가 이경훈 선수의 데이터를 매니지하지만 굉장한 엄격한 그 관리 자격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 당면한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대로 저희가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의 이제 아카데믹 이제 기관의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아마존 관련 데이터를 요구를 하고요. 학생들 교육 목적으로 니네 샘플 데이터만 조금 줄 수 없겠냐 해도 그것도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접근성에 관한 것들은 앞으로도 좀 크게 우리가 좀 풀어나가야 될 숙제 같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학계와랑 산업계랑 같이 좀 토론을 하고 해서 교육 목적으로 쓸 때는 충분히 오픈을 하고 전체가 아니더라도 일부만이라도 좀 오픈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 중요성은 알지만 노력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그 ESPN 한국 ESPN하고 KBS에서 이제 축구 데이터 담당을 했었는데 그리고 올림픽팀 축구 데이터 관련해서 감독이나 코치들을 만나서 데이터 분석한 내용들을 줬을 때 그 현장에 계신 분들 아까 우리 김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퍼포먼스 데이터 이제 경기 기록 데이터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런 인식을 조금 바꾸는 것들 그리고 물론 스포츠 분석 자체가 매직은 아닙니다. 이게 안 되는 걸 대기하거나 없던 걸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골프에서 한타를 줄이게 해준다거나 야구에서 실책을 하나 줄일 수 있다거나 뭐 3점 슛 퍼센테이지를 단 5%라도 늘릴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인식들을 조금 바꾸는 게 일단 현장에서 그래야지만 우리 수업 현장에서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나 또 그런 걸 더 느끼고 나서 뭔가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의 변화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시간을 많이 사용한 것 같은데요. 너무 좋은 답변들이었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대학교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운동부를 가지고 있는 학교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이 데이터 수집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직 현장에 계신 분들과 소통의 문제로서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퍼블릭 데이터는 더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중요한 데이터들은 굉장히 프라이빗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작 정말로 필요한 정말로 중요한 데이터를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한다던가 아니면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앞으로 오지 않을까. 그래서 방금 마지막에 우리 최완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계와 산업의 어떤 이런 연계가 원활히 진행되면서 좀 수월한 연구와 그다음에 산업계의 기여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토론자라 오늘 발표해 주신 모든 교수님들과 토론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마지막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참여해 주신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